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지금의 전파 속도가 유지될 경우 한 달 뒤 하루 확진자가 800명까지 늘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남북 연락선 차단을 넘어 군사 행동까지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친모는 학대 흔적에 대해 강아지 놀이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고 계보는 경찰에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가 30명대로 줄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확진자가 30명대로 떨어진 게 얼마 만입니까?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2,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9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은 31명인데요. 2명을 빼고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2명과 경기 9명, 인천이 8명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5명이 추가돼 최소 15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특성상 업체 방문층이 주로 고령이어서 확진자의 56%가 60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젊은 층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리츠웨이 방문자가 다녀간 명성 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확진자가 연결고리가 된 건데요. 이 여성이 다닌 어학원과 주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여기서 또 중랑구의 헬스장까지 4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젊은 층이 코로나19를 가볍게 앓는다고 생각해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젊은 층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분석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를 살펴보니 3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30명이 수도권에서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확진이 되는 것보다, 감염이 된 것보다 이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이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 약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제가 듣지 않는 것이죠. 즉 찾아가면은 벌써 N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대규모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날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이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제 수도권 방역의 복병이 이 젊은 층의 방심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래서 꼭 그럴까요? 젊은 층들이 물론 경증이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여러 장기에 감염돼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고령층이라고 그래서 안심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 고령층들이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은 접촉, 모임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해야 될 시기지 꼭 젊은 층이라고 그래서 좀 이태원처럼 더 많이 놀러 가서 그렇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지금 우려해야 될 상황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두 주, 매번 한두 주이긴 합니다만은 좀 접촉을 줄이는 이 시기가 되어야만 이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성이 많은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고령층도 조심을 해야 된다. 젊은 층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근 매일 진단 검사 수가 2만 건 이상입니다. 평론가님. 보면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에 대구 경북에서도 한 2만 2천 건.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확산세도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비교할 건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구 신천 지발, 대구 경북에서 진단 검사 수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어떤 30명, 50명 수준보다 그때가 훨씬 더 확산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인
지금 진단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워낙에 확산되면 이 모든 것이 도로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집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선제적으로 더 많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어찌됐든 말씀하셨듯이 진단 검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확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제가 한 가지만 좀 보탠다면은 그 신천지 이때는 사실은 접촉자, 신천지 환자를 중심으로 했고 지금은 자발적인 진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에 비해서 확진자는 적지만 수도권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것이 안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한 달 뒤면은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 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연구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50%로 전파율을 줄여도 하루에 10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지금 네. 예, 지금 간담이 정말 서늘한 예측인데요, 교수님. 이런 예측 연구도 나오고 제2차 대유행 뭐 이런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요? 예, 이거 우려가 맞습니다. 이 아무런 방역이 안 되면은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시민의식과 거리두기 또 방역당국의 통제라고 그러면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이 등교 계약이라는 것이 과연 확실한 얘기였나? 지금 어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학년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하긴 하지만 또 그 이외에도 여러 모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이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방법들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 김호랑 교수가 말한 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800명으로 이제 한 달 뒤에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5월 초에 이 생활 방역으로 먼저 간다는 것을 너무 미리 얘기하면서 좀 해이해지는 느낌이 있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각성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우선 경고성 얘기를 해주신 거죠. 보면은 재확산, 2차 유행 올 것이다라는 것 저희가 지금 다 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또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리두기 다 잘하고 마스크 쓰기 이걸 완전히 한다면은 잘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은 다시 2학기가 개학이 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감염병들 지금 뭐 라이노 바이러스라든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은 완전히 증상이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할 수가 있고 2차 파동은 막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간에 이게 뭐 종식이 되거나 그러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또 올 겨울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독감이랑 또 겹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검토 중이고요. 사실 3개월 전에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무료 그 독감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루엔자와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섞이게 되면 양쪽 다 증상이 똑같거든요. 지금 인후통이라든지 혹은 뭐 고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섞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남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미가 지금 겨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의 상황이 우리 그 북반구에서의 하나의 어떤 선행 모델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미가 어떻게 될지가 또 우리 겨울을 맞이하는 어떤 예방의 어떤 하나의 어떤 선행 지수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또 초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요. 1월 달부터 시작된 지금까지를 한번 보시면 정부가 강하게 무엇인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더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확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 30명, 50명, 30명, 50명의 6월 1일부터 계속 30명에서 50명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데 과연 지금 5월 초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시작된 것을 다시 조이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바로 또다시 5월 이전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정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방역당국이 하는 것, 사실 말이 굉장히 느슨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어떤 뭐 연장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도권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50명 이상으로 갑자기 확대된다.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거리두기를 아마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상태는 아직도 정부는 좀 더 지켜보는 어떤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말 무더운 여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3밀이라고 말씀드리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서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일 겁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이번 수도권 유행도 제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밀폐, 또 밀접, 밀집, 3밀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보여줬는데요, 교수님. 여름에는 사실 더우니까 실내에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실내에서 좀 코로나19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실내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실내라는 환경에서 지금 우리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은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내 예. 더우면 밖으로 나갈 텐데 에어컨을 켜고 있기 때문에 공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도 보통 덴탈 마스크가 아닌 이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것,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지킨다면 사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환기만 잘하고 소독한다고 그러면 사실 실내에서도 감염되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라든지 뭐 헬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확진자가 지나갔는데도 감염이 한 명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제 전국적으로 약 19만 명의 이 공무원 19만여 명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시험장 한 개당 수용 인원을 한 20명 이하로 줄여가지고 굉장히 한 1.5m 이상 공간을 확보해서 시험을 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색적인 장면도 있고 약간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워터파크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더위가 이제 심해지니까요. 근데 이용자가 2m 간격을 유지하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라. 이게 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실내에서 모일 때 뭐 시험 우리 집 전에 4.15 총선도 했고요. 그건 문제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경찰 시험이라든지 여러 시험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축구장에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일본의 테레비 같은 거 보면 한 2m, 3m씩 떨어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m 이상만 되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만 하지 않는다면은 안심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2m가 되면 좋겠죠. 근데 시험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영업장에서는 2m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면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돼버려요. 워터파크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물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물속에서도 너무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 밖에 나왔을 때 환경은 실제로는 더 위험한 환경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속시설이라든지 주변에 같이 만질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물가에서는 마스크 쓰고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물놀이 가시게 된다면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수도권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속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우리를 향한 비난성 담화를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담화가 아닌 행동으로 연속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군사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치부 최선 기자를 통해 알아봅니다. 자, 최선 기자, 오늘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어제만 해도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어젯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까지 나오자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해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안보부처 장관은 물론 군 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의장까지 참여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까지 시사한 상황인데요. 통일부는 조금 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남과 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군 당국도 북한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사 도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어제 담화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렇습니까?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남한과는 결별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몇 가지 단계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단순 폐쇄가 아닌 폭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은 대적 사업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는 다음 계획도 밝혔는데요.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 고사총을 이용한 대북전단 사격,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도발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남 군사 도발인 만큼 ICBM이나 SLBM 등 전략무기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분석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으름장을 넘어서서 아예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자, 이 통일 전선부장의 담화 내용인데 내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잠깐 이 얘기를 짚어보자면 청와대가 NSC를 열지 않았습니까? 되게 원래 11일 날 이제 정례 회의를 가지고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에 가졌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눠졌을까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다 상임위원회, NSC 상임위원회에 모였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김여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도발적인 어떤 언사들이 그게 이제 장금철, 권정근 외무성 미국 대표죠. 미국 담당 국장이죠.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기 굉장히 어려운 북한이 상당히 계획된 어떤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NSC 회의에서는 제일 먼저 이 북한의 진위가 뭐냐 도대체 진위를 먼저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뭘까? 예컨대 지금 연락사무소를 파괴한다, 폐쇄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핫라인을 이제 끊었잖아요. 등등의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군사적 도발까지 이어질 것이냐? 김여정은 군사적 도발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부분들을 오늘 상당 부분 아주 심도 있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방금 교수님이 되게 엄중한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남북 간의 연락선 차단을 넘어서 결국에는 군사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군사행동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총참모부에다 관을 넘기겠다는 얘기가 참모부 뭐 하는 데겠어요? 군사행동 하는 데니까 미사일 발사라든지 SLBM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인을 끊겠다, 연락사무소 폐쇄하겠다가 아니라 형체도 없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그거 폭파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말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하고 거기다 이제 가 있던 요원들 다 철수시키고 한라인을 끊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 말한 대로 공동 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우리 국민 눈으로 보게 한다면 그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라인을 끊겠습니다. 앞으로 남조선 정부랑 그렇게 부르잖아요. 남쪽 정부랑 그 통신을 끊겠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끊겠습니다라는 건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여기 말한 것처럼 형체도 없이 연락 공동사무소를 없애겠다, 폭파한다.
우리가 지금 그거 연락사무소 지어가지고 객관식하는 것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게 폭파된 걸로 화면으로 본다. 이러면 그거 사실은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도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 이상의 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네. 공동연락사무소 얘기도 그런데 그 이후에 무력 도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LBM, ICBM.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겨냥한 어떤 압박 수단일 수 있겠는데 이 남측, 우리 정부를 겨냥한 뭔가 이런 무력 도발도 예상이 되는 포인트가 있던데요. 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6월 15일이 남북 이 평화회담과 관련된 어떤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바로 이렇게 이 김여정 담화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4일날 나오고 지금 13일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일부터 13일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보시면 이것이 완전히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4일날 김여정 담화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들은 연이어서 6일, 7일, 8일 뭘 발표를 하냐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인용을 하면서 이 담화를 근거로 해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다. 뭐 어떤 각계각층이 들고 일어났다. 뭐 하루는 어떤 층이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저께 13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여정이. 인민의 분노를 실켜줄 그런 무엇인가를 결심해야 된다. 즉 인민의 분노가 지금까지 한 10여일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벽돌 쌓듯이 하고 그걸 폭발시켜야 된다. 그걸 인민이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담화부터 지금까지 계획돼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계속 대응을 했잖아요. 뭘 하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별개였다는 거죠. 어떤 이유를 근거로 된 거지. 이 북한은 지금 어떠한 도발이든 그 도발이 사전에 계획된 것. 즉 미국과 관련돼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달이면 북한은 도발할 것이다. 이것은 뭐 클린서라든지 지금 뭐 CSIS의 전문가들이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도발은 도발대로 하고 또 NLL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지적 도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고사총 도발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북한이 워낙에 험한 말을 해서 그렇지 냉정하게 보면 선전포고예요. 지금 총참모장이 대적 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해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나올 것이다. 내한테서 나오지 않는다. 군에서 나온다는 건 군은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군은 군사적 행동을 하는 곳. 즉 앞으로는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뭐 일종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북한의 대남 공세의 중심에는 김여정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예.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뭐 센 담화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내부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좀 하나 거론되는 게 이 남매 정치를 좀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나서지 않는 것은 저는 일말의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어떤 담화를 했다 그러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역할 분담을 사실상 김여정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악역을 맡아서 긴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의 이런 위험한 극단적인 언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잠행을 하고 안 보였잖아요. 그 시기에 상당 부분 준비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도발의 어떤 언급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대선 이후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한 고리인 한국을, 즉 남한 문제를 먼저 치고 긴장을 조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미국 대선에 어떻게 보면 대선의 의제로 부각시키고 우선순위를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추후에는 미국에 대한 어떤 도발까지 이어져서 대선 이후의 어떤 국면에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려는 그런 계산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 시작이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말에 의한 도발 뭐 이걸로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선전포고 이거는 좀 과한 이제 표현 같고요. 어쨌든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도발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이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던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뭐 따로 행사도 준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말에 의한 도발이라고는 하셨지만 뭔가 쿨다운 시킬 수 있는
이 뭔가 최고위 간의 이런 통화라던가 어떤 접촉이라든가 지금 이게 다 끊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아점 1.5트랙, 뭐 반관 반민의 이런 1.5트랙도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없다고 봐요. 지금은 일종의 이제 북한이 전체 지난 과정들을 리셋하는 과정이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서 지금까지 협력 많이 했는데 내가 얻은 게 뭐냐 이거죠. 다시 계산하자. 그러려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그 상황에서 긴장의 고조의 대가를 하나하나씩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 중에 하나가 대가 없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6.15 우리가 기념행사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강도 높은 압박의 수준의 언사를 한 것은 그거 우리랑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에서 담화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번에 좀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장금철이라고 하는데, 자, 변호사님, 장금철 누군가요? 지금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 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장금철 하는 얘기들 보면은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통일전선 부장이라고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남 사업, 사업이란 게 예를 들면 교란이라든지 그런 것 부분들을 전부 다 관할하는 사람이 통일전선부 아니겠어요? 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저 흐름들이 뭐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나 저 장금철 부장의 얘기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면 흐름들이 지금 남북 관계가 뭐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이라 그때와는 전혀 문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장금철의 얘기를 받아 알 수 있죠. 네, 이제 보면은 이 옥류관 주방장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의 오늘이라는 이 대남 매체죠. 여기서 이제 오수봉이라는 옥류관 주방장이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을 이렇게 식사를 할 때는 무슨 큰일이나 할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까지 이제 전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를 불만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형식적으로 볼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월 4일 김여정 담화 이후에 북한은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이 대남 그런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각계각층인데 그 각계각층 속에 이 옥류봉 주방장까지 동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옥류봉 주방장을 동원한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재계 인사든지 우리나라의 초고위층들이 옥류관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거리를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 북한의 전체 흐름이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다. 대북 전단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 큰일이라도 칠 것처럼 하듯이 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그때 큰일이란 건 지금 북한이 남측에 요구하는 것, 즉 미국과 상관없이 북한과 관련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엔 눈치 보지 말고 하라라는 건데 그때 큰 짓이라는 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즉 지금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대북전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응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 전 교수도 또 한마디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언과 수위에 대해서 좀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 뭐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 저에게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참모나 대통령을 겨냥한 것도 있고 또 하나 반대로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중권 교수가 얼마 전에 의전 대통령 얘기했다가 전현직 참모들하고 지금 SNS에 계속 설전이 있지 않습니까? 설전을 벌이고 있죠. 네. 야, 내가 의전 대통령이랑 말 한마디 하니까 확 일어나가지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어떻게 보면 욕설이거든요.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는 뭐 저희가 방송에서 하기도 좀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중권 교수는. 아니 교수님, 저도 앞에서 말했지만 남의 나라 아무리 뭐 적대적으로 대해도 남의 나라의 이 어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우나 봐요. 북한의 그 성명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아냥의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쓰는데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어디서 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런 국가로 대우를 해주길 바라면 사실 이런 어떤 형태의 말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해야만 자신들도 존중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극단적인 언사들을 자꾸 사용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강경하게 못하느냐 뭐 그런 내부적인 우리 목소리도 있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엄중한 상황이고 냉정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뭔가 정면 대응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런 만큼 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절박함 이런 게 있는 걸로 좀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 연락 사무소의 예를 들어 폭파, 이건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상징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연락사무소야말로 2018년 9월 14일에 개소를 했을 때 앞으로 남북이 통일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 건물은 92년도에 이미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건물 자체가 폐쇄가 아니라 철거됐을 때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아마 NSC를 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펜스 부통령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당시에 북한의 최선희가 그 펜스에 대해서 아주 난 얼뜨기다라고 한번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정상회담을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흥분을 해서 상대를 한 게 아니라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아주 점잖게 당신들의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다. 언행을 봤을 때는 우리랑 대화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그 회담을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자마자 그 다음부터의 북한 성명에서 미국의 고위급에 대한 그런 언행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식의 언행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열립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격에 대해서 경고할 건 경고하고 거리 둘 건 거리 두면서 냉정하게 협상을 하라. 이게 사실 정부한테 사실 요구하고 저는 부탁하는 것이죠. 네, 미국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아주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but let our enemies be on notice.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And when we fight from now on, we will only fight to win. We are restor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the job of the American soldier is not to rebuild foreign nations, but to defend strongly our nation from foreign enemies.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뭔가 북한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는 먼 나라의 갈등에 미국이 가서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가 등장할 때부터 내세웠던 신고립주의를 재천명하는 것이고 세계 경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뭔가 또는 뭐 다른 국가도
미국 자체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서 힘으로 이 격퇴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실 남북한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어요.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잘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 가능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조금 약간 이런 계산된 언사다. 지금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군 철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잖아요.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좀 활용을 해서 협상 국면에서 우리에게 좀 더 받아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는 사실 대통령이 건들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방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사실 감축할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거를 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렇게 좀 민감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북한의 이런 행동 또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흔들기를 위한 북한의 10월 도발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게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선인데 뭐 예전에는 뭐 이 북한과의 어떤 화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재선의 카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 보시면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본인의 어떤 치적으로 썼던 게 경제인데 경제가 꺾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어가지고 흑백 갈등 지금 거의 최고로 치솟고 쓰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있는 온건한 보수주의자들 다 지금 거의 등 돌리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만 빼놓고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있었던 뭐 굉장히 뭐 파월 합참의장이라든지 라이스 국무장 다 등 돌렸어요. 굉장히 위기죠. 국내적으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쪽으로 신경을 쓸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조금 풀려면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잘 풀려야 그걸 본인의 치적으로 지금 재선을 돌파하려고 할 거 아니냐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걸 끌기 위해서 좀 10월에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 좀 봐야죠. 네, 이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친권이라는 덫에 갇혀 부모의 손에 멍들어가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명화가 있습니다. 너 어디 갈 데 없냐?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니네 엄마 어디 있는지는 알아? 나만 없어지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또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의 맨발, 어른용 슬리퍼를 신은 10살 여자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찢었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 손가락이 둥둥 부어가지고. 부모는 아이를 묶어 감금하고 하루에 한 끼만 주며 학대했습니다. 조폭들이나 쓸 도구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엔 일부러 화상을 입혔습니다.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는 의붓 아버지. 강아지 놀이를 했던 것뿐이라며 황당한 변명을 한 친어머니. 이들은 오히려 아이가 탈출한 이후에도 각종 양육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체포되자 선처를 구했지만 딸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란 뜻의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퍼했다는 뜻의 단장지혜.
이렇듯 짐승도 자기 새끼는 온 정성을 다해 거둡니다. 인면수심이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 관련 소식을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종근 평론가가 최선희 부상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펜스에 대해 얼등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은 이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이었는데 방금 발언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이라고 발언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사회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10살 어린 딸을 잔인하게 학대한 계부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 계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딸 왜 때리셨어요? 자, 딸에게 한마디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경찰에서는 선처를 구했다,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죠. 처음에는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조사에도 응하고 그 다음에 일부 또 부인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개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마지막에 그 가해자의 부모인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과 거의 유사하죠. 선처를 바란다, 내 아이의 부모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형량을 낮추겠다, 변호인까지 입회했다는 건 어쨌든 변호인의 조력을 좀 받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죄를 계속 하다가는 더 형량이 커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면서 형량을 낮추겠다는 전략도 포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친모와 누가 더 죄가 더 크냐, 이것을 아마 다투겠다. 나는 나보다 뭐 친모가 더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을 해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네, 뭐 학대에 가담한 친엄마는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변호사님. 네. 왜 아직도 입원 중인 거죠? 그러니까 자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의사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체포하러 들어갔을 때도 자해를 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친모가 좀 약간 좀 불안한 상태라서 자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 그러니 이제 72시간까지 허용을 응급 입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끝나면 남편과 마찬가지, 계부와 마찬가지로 친모도 당연히 입건해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네, 교수님 보면 이 자해 가능성 위험이 있는 게 보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맘카페에 그동안 올린 글을 보니 조현병이 있는 거 맞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심신미약이든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 질환을 돼가지고 이걸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아마 이 부모도 이 어머니도 친모죠. 친모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원래는 2017년까지는 사실상 이 딸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위탁 가정에서 키웠고 이것을 이 사람 즉 계부랑 결혼하면서 다시 이렇게 합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된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아동 수당을 받고 그런 목적으로 데려온 거 아닌가. 저는 뭐 나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대의 어떤 장면들이 워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두 부모는 부모로서의 생각보다는 돈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고문 같은 학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를 보면 아이를 동물 대하듯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이 가해자들을 사실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대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부친들이 자신들의 부친들이 아동학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 내지는 지금 이 경우는 친모가 아마도 이
A 양을 미혼 시절에, 그러니까 미혼모로 뭐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때의 사실 어떤 그런 기억들이 뭐 상처로 남았다. 그래서 뭐 조현병이 걸렸고 약을 먹었다. 그런데 이 학대가 집중돼 있는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이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았고 먹지 않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분석입니다. 형량에 얼만큼 이것이 할 건가 안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에 불과한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단죄는 그 어떠한 이 가족력이 있건 혹은 어떤 병이 있건 간에 그것에 우선되는 것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순간이긴 하죠.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보니까 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했던 그분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돌려보냈으면 더 어떻게 큰 일이 날 수도 있었던 건데, 바로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렸다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현재 아이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퇴원을 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 상태는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외적인 상태라든지 신체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케어하고 말도 잘해주고 부침성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팠고 한편으로는 놓이는 그런 정말 저는 저 영상을 보면 볼수록 말이 진짜 안 나오는데, 이 아이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집 장면을 보면 거의 경사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경사도를 한 5m 간격을 사실 걸어서 목숨을 건 거죠. 그 정도 되면. 맨발로 뛰어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 걸어서 이제 이 옆집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감을 아이가 이제 가졌던 것이고, 내려가자마자 먹었던 것이, 그 집에 맞아 먹었던 것이 컵라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굶주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위탁 가정,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위탁 가정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대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다. 너무 어려운 아이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동생들은 이제 부모와 분리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좀 자해를 한다든지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만약에 형량이 확정이 돼서 다 채우고 다시 나왔을 때, 만약의 경우입니다. 또 이 부모가 다시 다른 자녀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죠, 가능성. 그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위탁 가정의 보호기관에, 아동을 보호기관에 놓는 그 조치를 취한 건데, 이 피해 학생 경우는 아닐 수 있는데, 다른 세 자녀, 그거는 이 계부하고 사이에서 난 자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생후 3개월, 3살, 4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세 자녀에 대해서는 이 계부하고 친모가 학대를 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 아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속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엄마도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계부도 그렇고 친모도 그렇고 아마 영장 청구해서 발부될 가능성은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럼 어쨌든 지금 그 나머지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대 정황은 없지만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호기관에 위탁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지금 구속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기 출소한 다음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살 가능성은 있죠. 이 9살짜리 자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오늘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고, 그 청구 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메인 뉴스에서도 계속 속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황제 복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제 노역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황제 복무 이번에 새로 듣는 내용입니다.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자, 서울 공군, 그러니까 서울에 부대가 있는 모 공군 부대의 그 상병입니다. 그 상병이, 부사관은 상사잖아요. 상관한테, 부사관한테 내 빨래와 내 생수를 가져다 달라라고 아예 명령처럼 해서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어떠한 병사도 사실은 영내외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지시를 받은 부사관은 밖에 나가서 이 부모가 보낸 비서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떤 기업의, 금융 관련 기업의 부회장이라는 겁니다. 비서관한테 그것을 넘겨서 매주 빨래하고 생수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교도 요즘은 1인 1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병만 1인 1실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까봐 이미 전역한 병사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그 병사와 함께 쓰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부대에 방문했을 때 아들이 샤워실에 그 샤워가 워낙에 낙후되어 있는 걸 보고서는 이 부대에 샤워실을 모두 다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마치 지금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리면 아마 한 별, 스타도 이런 지시를 잘 안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상병이 어떻게 이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지금 청와대에 올라간 관계로 이게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 국민청원은 해당 부대의 부사관으로 알려졌는데 이 귀추가 주목되죠.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보면은 국민청원의 이 게시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이 올린 글이고 아직 뭐 이쪽의 주장이니까 이제 네, 수사가 맞습니다. 또 감찰이나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이제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겠군요. 네, 뭐 아직은 명확한 건 아니지만 또 공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병사의 부모가 이제 병원 진단서까지 내면서 부대 간부들을 압박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뭐 일단은 지금 뭐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로 확정됐다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공군 관계자 얘기 보면 이제 부모가 뭐 관부를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특혜니까 누군가 부대의 책임자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1인실 쓰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상.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권자 측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부모가 좀 압박을 하거나 뭐 회유를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병사한테 이렇게 특혜를 줬다라는 얘기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이 보면은 전입원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렇죠.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군인이, 병사가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무하는 데가 편제가 사실상 한 명이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선임이 상당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그 편제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격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1인실 문제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 건데 그건 확인된 거예요. 1인실로 혼자 쓰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과 이제 확인된 부분을 좀 나눈다면 그리고 지금 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한 특혜가 사실상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회에서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입시라든가 군 복무라든가 네. 군대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사실상 어떻게 공정성, 형평성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청원인이 상당히 용기를 내서 이걸 한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뭐 모든 젊은이 특히나 이제 군 복무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나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인이 상급자한테 빨래를 시키고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군부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거는 부대 차원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한 이 얘기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장 스스로가 안 되면 사실 외부에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부에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청원자가 쓴 글에는 두렵다 이런 내용도 담겼고요. 내부 고발자들을 뭐 색출했었다 과거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사관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병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지만 자신이 직업으로 선택해서 그 직업이라는 건 또 일반 사병과 다른 어떤 부분 아닙니까? 자신한테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직업군인인데 현재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로한 이후부터 그런 이것을 무마하려는 어떤 군 내부의 움직임이 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더 큰 그 불이익이 올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표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군의 사병들이 사격이 저하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몇 개월간 휴가도 못 나가고 있고 또 이 휴가만이 아닙니다. 외출, 외박 이건 더군다나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함께 하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병사의 행동은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저 병사는 금수저이고 이걸 군에서 이렇게 묵인해줬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나머지 병사들의 사기는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군은 엄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위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이러면 변호사님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도 뭐 군법 이런 걸로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군법을 쓸 수 있는 거야? 군인이 아니니까. 군인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한테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부모 글쎄 이거 뭐 사실은 드러나면 부모의 뭐 어떻게 되느냐는 너무 앞서간 얘기인데 사실은 아직 사실과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까 보면은 뭐 회유와 압박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했냐에 따라서 부모의 처벌 문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군 관계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회유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뭐 뇌물이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뇌물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압박이나 압력 이런 거 했다거나 뭐 강요 뭐 이런 거를 저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어디까지나 그건 뭐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이건 뭐 군 내부의 어떤 진상조사 결과 보시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냥 진상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확인이 된다면요, 교수님. 네. 이를 좀 묵인한 뭐 군 간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거기가 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부대장이에요. 부대장이 사실상 그 부대를 정확하게 관리 못했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급자가 상급자를 시키고 뭐 허가증 없이 나가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기강이 해이가 된 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병들의 어떤 기회들을 많이 주잖아요. 전화도 쓸 수 있게 하고 뭔가 구타도 없애주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강을 해이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특히나 코로나19의 상황이라면 이 부대장이 이 사병들을 더 위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관리하고 이런 차원의 노력들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뭐 간부라든가 부대장이라든가 뭐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을 결정권자들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확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골랐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전 세계 아미들에게 반가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안방에서 만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이른바 방방콘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시간은 90분,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선보이는 온라인 공연인데요. 유료인 만큼 이용권은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도 좌석이 한정적인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연만큼은 전쟁 같은 티켓팅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하나, 운명의 날. 앞서 18연패를 기록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재개됩니다. 어제 경기가 열리긴 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돼 중단됐었습니다. 하나가 진다면 무려 19연패가 되는 건데 3위 슈퍼스타즈가 세웠던 최다 연패 기록을 35년 만에 갈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하다가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팬들도 많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은 문 여는 경찰견 훈련센터입니다. 아주 늠름한 모습의 경찰견 보이시죠? 폭발물 탐지부터 실종자 수색까지 현장에서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비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경찰이 이런 경찰견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종합훈련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찰견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7년 만인데요. 영특한 경찰견들은 16주 동안 훈련을 거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계 백투더퓨처.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공동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엄포대로 원구성을 내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과 5월 학력평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만큼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첫 시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기성이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홍 앵커, 밤사이에 남부지방에 비가 막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칩니다. 날이 개면서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가 바싹 내리쬐겠네요. 그러면 또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서울은 어제보단 덜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8도인데 올 들어 가장 높은 33.5도를 기록한 어제보다 확실히 낮죠. 반면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그렇군요. 돌아오는 월요일 출근길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전국이 대체로 화창한데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맑고 더운 날씨가 내륙 지방에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만 주 중반에 비 예보 있습니다. 네, 덥다고 마스크 착용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해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